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의 김관민입니다. 오늘은 4강 공공갈등의 현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공공갈등의 형태라던가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좀 지역별,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갈등이 많은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등등과 또 이 데이터 안에서 이해관심사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중요성이 어필이 됩니다. 그 부분을 포인터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공공갈등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화의 이 수준에 따라서 좀 갈등에 대한 분포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의약분업처럼 이제 그런 갈등들이 약 31% 정도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갈등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게 빈도죠. 빈도가 가장 많은 데는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지역에 봐더라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가 11%, 그다음에 나머지가 인천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경기도도 꽤 높은 부분이죠. 그다음에 경기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의 갈등이 약 11.5%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부산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실 갈등이 비율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사실 빈도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가 그다음 한 6%, 약 6%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3%, 4% 막 이런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수도권과 그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순으로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단순히 빈도만으로 갈등의 심각성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발생했다고 나쁜 거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갈등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심각해라고 그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강원도 지역이 약 5%로 좀 높아요. 아마 한 5%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강원도는 인구가 작고 자연환경이 많은데 왜 갈등이 많이 이렇게 높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어쩌면 뭐가 있어요? 자연환경이 있겠죠. 자연환경이 많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갈등이 꽤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환경 갈등 등으로 인한 부분들이 강원도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4%나 또 3%의 수준을 미치고 있고요. 제주도가 0.8%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심각하고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심각하다고 이제 빈도로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심각하지 않은 지역은 제주도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가 갈등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죠. 제주해군기지 이미 끝났어요, 사업은. 근데 갈등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안 끝났어요. 제주기지를 한참 질 때 제주 그 공사 구역을 막고선 2시간 동안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막 시민 집회를 했어요. 공사를 못하게 막아놨죠. 근데 이제 지금 끝났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까지 도로를 막고선 이제 불법 검문 검색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갈등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지역의 강정마을이죠. 그래서 이 강정마을은요 아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강정마을이 좀 갈등의 후유증이 좀 높아요. 지금은 이제 뭐 해군기지의 여러 가지 시설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근데 반대 주민들과 찬성 주민들 사이에 이 감정적인 대립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서로 맨날 보는 얼굴이 서로 마주치면서 모른 채 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지역 경제도 이분화되어 있대요. 이 찬성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반대하시는 운영하는 어떤 가게 이런 가게들은 또 서로 안 가겠죠. 지역 경제가 이분화되고 또 엄마 아빠가 갈등 막 하니까 반대 찬성 하니까 아이들까지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학교 갈등으로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후세대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갈등에 대한 후유증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죠. 또 근데 이 제주도 그만 있나요? 또 영리병원 때문에 얼마 전에 공론화 한번 크게 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제2 신공항 건설 때문에 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비록 0.8%밖에 안 되지만 굵직굵직한 갈등이 되죠. 그래서 단순히 빈도만으로 야, 여기는 갈등이 심각하지 않아라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좀 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장 세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라는 것은 갈등의 강도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나타나냐라는 것은 갈등의 초반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났다. 예를 들어서 빨리 끝났다 그러면 갈등의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취해서 갈등의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죠. 지역별로 보면요, 가장 갈등이 높은 데가 길게 근데 단순히 이제 여기서 높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길다라는 거죠. 갈등의 강도는 여러 가지를 다 지표를 해야 됩니다. 빈도, 지속일수,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소모했는지. 그 중에 이제 가장 센 수치가 지속일수라는 거죠. 이제 가장 지속일수가 가장 긴 데가 인천광역시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건 좀 소수의 사례가 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전라북도도 나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한 가지 사례가 또 영향을 줬어요.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3,500일, 새만금에 송정탑이 들어가면서 2,500일, 새만금의 행정권 분할로 또 1,500일. 또 지금은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또 발생할까 말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사례가 좀 영향을 줬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갈등이 긴 지역이 아닙니다. 갈등이 짧은 지역이에요. 지속일수가. 갈등이 가장 짧은 지역은 어디냐면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 옆에 있는 울산광역시인데, 울산광역시는 그 도시의 속성상 어떤 갈등이 많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갈등의 유형 중에 어떤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노동, 계층, 이제 지역, 이념, 교육, 환경, 이런 갈등 중에 어떤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노동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겠죠. 울산광역시는 노동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노동 갈등과 그다음에 계층, 이념, 지역, 환경 이 등등의 갈등들의 유형들에 대한 지속일수를 살펴보면 노동 갈등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6%로 가장 많았어요. 비율이. 근데 지속일수는 가장 짧아요. 이게.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노동 갈등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일수가 짧을까요? 여기서는 갈등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노동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한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 돈이죠. 돈입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두 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뭐야?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숨은 욕구가 뭐야?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 없어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갈등이 발생해도 이해관계가 명확하면 갈등은 빨리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갈등에서 여기서 이해관계의 파악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데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갈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 이해관계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참고로 이 갈등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가 있죠. 아시겠지만 시민단체 분들이 또 영향을 미쳐요. 시민단체는 중요한 건요. 시민단체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뭐 시민단체가 들어갈수록 지속일수를 늘려놓는 경우도 있고 또 줄여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시민단체가 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시민단체가 늘어난 지역을 또 보면요.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시민단체가 도와주길 원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심한 갈등에 시민단체가 들어가면서 지속일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가 들어갈수록 재발률을 떨어뜨려놔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재발률이 더 발생하는 걸 떨어뜨려 놓는다는 긍정적 요인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시민단체가 갈등 양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갈등 관리처럼 시민단체도 잘 역할을 해줘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예, 그러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갈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하면 이제는 말씀하실 거예요. 갈등은 부정적인 요소, 부담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 관리 요소입니다. 라고 하실 텐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국민들은. 아마 여전히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인식 조사를 해봤어요. 국민 인식 조사를 해봤죠. 10년 동안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넘게 했는데 그 중에 갈등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이에요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갈등이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뭐 10점 만점에 4점 됐다, 어느 연도 5점 됐다, 뭐 4.5, 뭐 3.5에서 큰 기준이 없다. 2016년도에 확 올라갔습니다. 그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촛불 집회 때문에 그렇죠. 촛불 집회 때문에 2008년도와 2010년도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촛불 집회가 갈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이 촛불 집회는 외국에서 이제 연구할 정도로나 촛불 집회는 되게 의미가 있죠. 평화로운 이제 시위 및 집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높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이것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또 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신속한 해결, 즉 여러분들 왜 갈등 종결 형태에서 일방적인 종결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게 좋냐, 아니면 당사자 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으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이 인식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당사자 간 조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비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조사했는데 차이가 없어요. 두 개가 차이가 없고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도 그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그 이후에도. 근데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당사자 간 해결하는 비율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윤리적인 또는 가치관 시간으로 막 거기다가 아마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더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당사자 해결도 중요하지만 또 만만치 않게 정부가 개입해서 빨리 신속한 해결을 하는 것도 원한다라는 걸 봐야겠죠. 그만큼 또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해야 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공공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인식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핵심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판단으로 갈 것인가. 일방적인 정책이나 또는 일반적인 해결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해결 방식도 필요하죠. 왜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해결인데 법원 판결로 당연히 끝나야 될 걸 갖다가 우리가 대안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한 인식이 좀 나쁘세요. 갈등에서. 왜냐하면 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이 법원 판결을 이 갈등 사안은 처음부터 법원 판결로 가야 돼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 판결로 해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법원 판결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것처럼 좋고 나쁜 거 없다. 어떠한 사례나 사업은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어떠한 사례는 대안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과거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요 현황을 중심으로 갈등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갈등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함께 학습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